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또한 저를 이 컨퍼런스로 초대해 주신 기재부 여러분들과 인포맥스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이 큰 랠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채권 투자가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는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고, 그리고 4차 산업과 같은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또다시 성장률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통화 정책만으로는 저희가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재정 정책의 중요성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2020년도에 재정 적자 폭을 늘리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재정 적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인 성장률을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매크로적인 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지표들을 보시면 오른쪽 차트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들을 보시면 빨간색이 선행 지표이고, 그리고 초록색이 현재 지표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전체 지수, 그리고 매니팩처링 지수, 그리고 서비스 지수, 그리고 설비 투자 지수입니다. 보시는 대로 모든 지표들이 향후 6개월 후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미국이 이제는 아까 다른 여사분들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그럼 내년도에 경제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니면 혹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미국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금리는 0% 또는 유럽처럼 마이너스로 금리가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소비를 현재로 앞당겨서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이 되어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것이 발달한 것이 언제인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 1500년도 이후로 우리의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1500년도부터 1850년도까지 인구 증가율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50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인구는 급격하게 전세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제학은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요? 경제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때에는 아시는 대로 총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소비가 증가를 하고 경기에 좋은 영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고령화 시대라는 것은 뭐라면, 앞으로 인구 증가율도 떨어지게 되고, 인구 증가율도 지금 이제 피크를 치고 내려가고 있고, 2050년도에는 다시 0%대로 내려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서 현재 있는 인구마저도 소비 패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말뜻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민간 내 투자를 우리가 촉진시켜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에는 세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요인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총수요가 증가를 하는지, 내가 영위하고 있는 그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가 그 산업에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는지. 특히 셰일가스가 중요하죠. 셰일가스 최근에 보시면은 공급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바뀌면서 가격이 드러나면 공급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형태로 가고 있죠. 우리가 기술 혁신을 이루게 되면은 공급 커브가 플래튼해지면서 사실은 공급이 늘어나도 가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바꾸게 돼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을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럼 미국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은 지난 사이클 동안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미국 캐펙스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일정 수준이 지나가면은 더 이상 캐펙스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10년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캐펙스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캐펙스가 늘어나는 곳은 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글, 아마존 같이 IT 섹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쪽의 캐펙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매크로를 생각을 할 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기업들이 금리를 단순히 인하한다고 해서 추가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래 먼저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 그 이자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미국의 상장 기업들을 보면 2% 정도가 됩니다. 전체 비용 중에 2%. 이 2% 비용 중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세이브를 할 수 있을까요? 뭐 0.5%? 2%에서 0.5%로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내가 기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얼마나 큰 동인이 될까요? 그보다는 사실은 어떠한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잘 팔릴지 말지, 수요가 늘어날지 말지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이죠. 우리가 공급을 늘리게 되면 가격은 소폭 하락하지만 전반적으로 더 많이 파니까 괜찮다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급 곡선이 굉장히 플래튼해지면 이제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서 공급 곡선이 약 4분의 1 정도로 플래튼해집니다. 그럼 겨우 말뜻은 뭐냐면 공급이 10% 늘을 때 가격은 40%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뜻은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내려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자. 그래서 공급을 늘리자. 그 말뜻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기업으로서는 내가 뻔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여겨지는데도 그러면 공급을 늘릴까요? 늘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금리 정책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 진작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실효성은 우리가 점점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기업들한테 그 부채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자 비용을 줄여주는 거였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 비용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업 설비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때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리스크 프리미엄을 주고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야, 그 자본을.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또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재무론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CAPM. 결과적으로 코스트 오브 에퀴티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다가 그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고 우리가 돈을 조달해 줄 것인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책은 기업들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여줘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기업 투자에 펀딩을 할 때 얼마나 낮은 금리로, 낮은 비용으로, 자본 비용으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저희 유럽 리전을 보시죠. 유럽을 보시면 초록색이 분투 그 10년 금리입니다. 분투 10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로 정책으로 간 지 꽤 오래된 지역이죠.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였지만 보시면 유럽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보시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상장 기업의 순이익은 추이를 보시면은 네거티브 금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통화 정책만으로 어떤 그 고령화 시대나 기술 혁신이 우리가 어떤 시대로 다가가고 있을 때 통화 정책만으로 우리가 성장률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기는 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보시는 대로 그러면 유럽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투자들한테 어떤 의미가 됐는가? 마이너스인 채권을 우리가 왜 사겠습니까? 마이너스 채권을 우리가 사면은 우리가 오히려 쿠폰을 줘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더 이상 우리가 쿠폰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듀레이션 게임을 하는 존재가 돼버렸죠. 향후 금리가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만 중요하지 더 이상 이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유럽의 주식들은 환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 디비덴드 일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배당 수익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약간의 그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다른 두 연사분들께서도 미국의 그 유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미국 연준이 QE를 다시 할지 말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머징 마켓은 항상 QE가 펼쳐졌을 때 항상 우리는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일정 부분의 자금이 이머징 시장으로 흘러들어서 결국 이머징 시장의 자산 가격을 우리가 지지해 왔죠.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에 맞을 수 있는데요. 보신 대로 최근에 우리가 있었던 금융위기는 과거에는 우리가 금융위기를 한다면 통화정책상의 어떤 이유 아니면 피스컬 쪽의 재정적인 이유였다면 최근에 2000년도 이후의 모든 리세션은 파이낸셜 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유동성이 가지는 의미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유보다는 미국의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지널 바로우로 인해서 파이낸셜 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머징 마켓을 봤을 때 우리가 펀딩 스트레스의 인덱스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이 인덱스를 보시면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에 펀딩 스트레스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죠. 과거에 높았던 수준에 비해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럼 이 말뜻은 그러면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듀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앙은행들은 교과서대로 경기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거의 실효성이 낮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국 정부들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 이 국가가 우리가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의 정책이 통화 정책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재정 정책과 합쳐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인지 어떠한 조합인지를 아는 것이 투자의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통화 정책 위주로 저희가 경기 부양에 나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단기 채권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중에서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스테이블한 채권, 투자 등급 채권에 대해서도 저희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달러 채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등급이 높고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진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채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시아 내에서 앞전 다른 연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피스칼 그 재정 정책에 가장 크게 변하는 국가가 아시아에서는 세 국가입니다. 보시면 맨 왼쪽에 한국이 있죠. 당연히 한국이 가장 커다란 변화를 가집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필리핀도 작년에 그 재정 정책이 축소한 면에서 다시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중에 보시면 말레이시아 정도가 이제 축소해서 다시 좀 확장적인 면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아무래도 물론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정책 금리가 낮아지지만 장기 쪽에서는 공급이 늘면서 장기 채권에 대한 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맨 위에 보시는 대로 중국이나 한국, 태국처럼 통화 정책에 대한 여력이 좀 낮은 곳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그 재정 정책의 룸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인디아처럼 그 경상수지 적자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대한 여력이 낮은 국가에서는 통화 정책만이 아무래도 앞으로 경기를 지탱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서는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 채권도 아래쪽에 있는 국가들은 장기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재정 정책을 쓴다는 게 매크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정책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소비를 늘리는 거죠, 정부가. 그럼 그 소비를 누가 펀딩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해외 투자가가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해외 투자가가 한국에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그 돈은 세금으로 우리가 걷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돈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국에서 와야 되는데 외국에서 돈을 오는 그 두 가지 요인은 하나는 경상수지 흑자, 또 하나는 외국인의 한국의 포트폴리오 투자일 것입니다. FDI 내지는. 그것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유동성 축소를 가져오게 되고 유동성 축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이 QE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유동성은 외환 보유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 인플로나 아니면 경상수지가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가 재정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중기적으로 원화에 대한 가치의 절하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적자의 증가는 경상수지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맞춰서 재정 적자 폭을 늘려가는 것이 조금 더 매크로적인 면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늘려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앞으로도 조금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앞으로 한 번 내지는 두 번 금리 인하를 최소한 2에 실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정책이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다시 또 낮아질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랙락의 아시아 태평양 채권팀 이동찬 상부님의 발표였습니다.